네, 6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 시간에는 입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뭐 저희 마이스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모르는 내용이 거의 태반이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마이스 업체가 이렇게 입찰 공고를 보고 어떻게 행사를 한 바퀴 돌리는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사 기획 업무의 발주 형태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정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과 입찰 계약으로 나옵니다. 수의 계약은 앞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자가 대행업체를 선택을 하고 굳이 경쟁 비딩을 안 시켜도 되는 제도가 수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수의 계약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금액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이제 기관마다 내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행사 용역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이라는 금액 밑의 금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행사면 수의 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근데 2천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제 입찰에 붙여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컨디션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장애인 기업과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과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가정이면은 5천만 원 금액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입찰 계약은 나라장터,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나라장터 입찰에 공고를 하고 이제 입찰 경쟁을 시키는 게 입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따른 제안서 작성 및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금액대가 2천만 원 이하 것만 계속 하게 되면 사실 뭐 대표자 한 명 또는 두 명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돈을 좀 버는데 보통은 이제 금액 단위가 높은 행사를 해서 이제 회사 이윤을 많이 남겨야지 이제 회사 직원들도 좀 많이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이 기업 지향적인 이제 그 행사 진행 업체들은 입찰 계약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저희가 입찰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일을 했을 때 저희가 일을 잘한다라고 알고 있는 기관들, 뭐 관광공사나 뭐 부산시나 뭐 경제진흥원이나 많겠죠.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수익건이 나왔을 때 그럴 경우에도 이제 연락이 오죠. 저희 뭐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수의 계약을 진행해야 되고 금액이 총 1,000얼마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으로 봤을 때 비수기다 이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성수기일 경우에는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은 수의 계약과 입찰 계약 이렇게 행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정부 공공기관을 메인으로 하긴 하지만 기업에 대한 이제 그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하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구분 없이 수의 계약으로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는 이제 내부 감사팀한테만 감사를 받으면 되지, 뭐 부산시나 뭐 대한민국 정부에 따로 뭐 이렇게 뭐 평가나 아니면은 뭐 그 회계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 대신에 지명 입찰을 하는 경우 앞서 대선같이 설명을 드렸죠. 담당자가 몇 개 업체만 선택해서 제안서 및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기존에 거래업체가 없거나 기존 거래업체와의 진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경우 새로운 업체랑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입찰 공고를 내면은 이제 자기네들 일이 많아지니까 그냥 뭐 소문 듣고 잘하는 업체 너너너너 우리 이런 행사 할 거니까는 생각 있으면 들어올래? 들어와서 PT에서 잘하는 팀 한 팀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명 입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적 이벤트 이건 거의 없는데요. 뭐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제 뭐 행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 다 수의 계약이겠죠. 그래서 뭐 기업만큼 금액이 크진 않을 거지만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의 이제 뭐 팔순잔치 뭐 그런 이제 행사를 좀 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는 일단은 뭐 설명을 더 이상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획 이벤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PEO가 이제 자기 회사가 진행하는 뭐 전시회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이제 PCO 회사도 뭐 국제회의를 저희가 뭐 기획한 적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뭐 저희가 저희 돈을 이제 뭐 투자해서 또는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체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비용 수익 모두 이제 저희 뭐 본인 또는 본사가 책임을 지고, 지원 사업 및 협찬 선정이 중요하고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 및 영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우리 돈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후원을 받거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순서,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사를 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번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사 기획 업무가 이제 발주 기관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발주 기관이라고 하면 관공서, 기업, 개인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우리 기관이라고 할게요. 많이 하니까 우리 기관에서 행사에 대한 계획이 먼저 생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기면 두 번째로 행사 진행 대행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이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직원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자체 진행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대행업체를 써서 용역을 해야 될 경우에는 대행업체 용역을 쓰겠죠. 자체 진행 결정 시 발주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행사를 운영을 하고 예산이 적어 대행비를 지출할 만한 건이 아니거나 행사 가업이 단순하여 자체 직원들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자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쓰는 경우에는 행사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행사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대행사 직원 인건비, 대행비 추가가 발생이 되지만 그 지불을 하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적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 행사 전문가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내부 규정상 행사 대행을 맡게 되는 행사의 경우 행사 대행 용역으로 발주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 일이 들어오진 않겠죠. 근데 대행업체의 용역 진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면 대행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행사를 대행을 준다라고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행사에 대한 이제 그 입찰 용역을 공고를 하겠죠. 공고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의 계약건은 이제 뭐 담당자가 직접 컨택을 하지만 이제 나라장터라는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올리는데요. 발주 기관 또는 기업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 계약 및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 계약이 나와 있는데요.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내용 플러스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 계약은 공개 경쟁이 아닌 방법, 즉 특정인에게 계약을 하는 방법이라고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장점은 빠른 착공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하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공사의 보안이 유지가 잘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점은 입찰가의 기준이 없어 입찰가가 높아질 수 있으며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수의 계약은 예를 들면 내가 부산관광공사의 담당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 이 행사 그냥 마이스 플랜즈로 일 몇 번 해봤는데 일도 잘하고 손발도 잘 맞는 것 같아. 그냥 마이스 플랜즈랑 할래 해서 마이스 플랜즈에 전화를 합니다. 하고 뭐 예를 들면은 허민호 팀장님 저 관광공사인데요. 이 행사가 있는데 하시겠어요 했을 때 저희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행사 실행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찰 공고는 뭐 공고도 내고 뭐 이제 뭐 심사위원 뽑고 뭐 시간이 앞에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행사가 시간이 또 넉넉하면은 입찰 공고랑 수의 계약이랑 크게 뭐 이제 리스크가 없지만 사실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좀 일을 미루거나 또는 놓치거나 또는 갑자기 생긴 행사들이 더러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찰 올리고 뭐 했을 때는 당장 시간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무조건 하고 싶겠죠. 그리고 뭐 어차피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업 지시서나 공고문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냥 공고문은 없습니다. 공고문은 없고 가업 지시서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기업과 이제 협의해서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다른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보안 유지상에서는 이점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점은 말 그대로 이게 공정한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스 플랜즈에 맡기면 마이스 플랜저도 자기가 경쟁자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할인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냥 전가격으로 넣어버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입찰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마이스 플랜즈입니다. 제가 마이스 플랜즈 이준상 실장인데 예를 들면 부산관광공사의 어떤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건 있는데 너희 할래?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과장이 너희한테 일 주는 대신에 요거 용역비에서 나중에 한 100만 원만 내한테 개인적으로 줘.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 김영란 법이 없을 때는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하자 주의였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이제 돈을 조금 뒷돈을 받아서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뭐 지금은 뭐 단언컨대 없다 이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렇게 비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뭐 김영란 법 때문에 이게 걸리면 자기 직장이 잘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 공고입니다. 입찰 공고는 앞서 뭐 앞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여러분들 이해를 할 거라 보고요. 그래서 뭐 조달청에 올리는 이제 입찰 공고라고 보시면 되고, 입찰 공고에는 포함되는 내용이 입찰에 붙이는 사항, 그리고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제안 요청서에 대해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뭐 그 장소 일시 및 참가 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입찰 관련 입찰 서류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하고, 입찰 공고의 시기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부터 계산하여 뭐 7일 전에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최소 기준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입찰 공고는 올린 시점부터 최소 일주일이란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대행사가 보고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최소 일주일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긴급으로 입찰 공고를 올린다 하더라도 7일이라는 시간이 먼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내고 나면은 이제 뭐 심사위원 뽑고 이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이 기간이 한 2주 정도는 아무리 최소 잡아도 걸린다라는 게 이제 좀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장점은 공정한 심사로 인해 청탁 비리의 가능성이 최소화가 되고, 단점으로는 업체 선정까지 절차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며 행정 업무가 늘어나, 이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주체는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이 되겠죠. 행사 담당자가 되겠죠. 그리고 제안서 심사, PT 심사 등의 외부 심사위원 초빙 시 추가 비용 및 업무가 발생을 하고, 입찰 시 제출한 제안 내용에서 변동 시 보고서 작성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용역건에 관련해서 담당자의 업무가 수의 계약을 할 때와 입찰 공고를 할 때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공고문과 그리고 이제 뭐 그 가업지시서 이 내용도 담당자가 다 써서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떴을 때 이제 저희 같이 준비하는 회사들이 보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내용 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전화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그것도 내게 되면 이제 심사위원들 이제 초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T도 열어야 되고, 이 와중에 이제 돈들도 조금씩 수위로 봤을 때는 안 드는 돈들도 좀 들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제한 내용으로 어떠한 견적 내용으로 이걸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또 바뀌어버리면 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서류 업무의 가중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남들이 왜 그 회사랑 했어 라고 이제 토시는 못하겠죠.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 계약 또는 입찰 공고로 행사 용역을 사업을 공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고를 올릴 때 입찰 공고서와 가업 지시서, 앞서도 계속 설명 없이 단어들만 얘기했는데요.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입찰 공고서는 입찰 공고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입찰 공고 기간, 입찰 내용, 입찰 대상자, 입찰 방법, 낙찰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술되어 있는 서류고, 세부적인 행사 내용 및 배점표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고에 관련해서 개요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업지시서는 무엇이냐? 뭐 제안 요청서 가업지시서 내용은 뭐 동일하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따로 빼서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동일하게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업지시서란 말 그대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업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용역에서 해야 될 일을 지시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고, 용역 가업에 대한 범위나 방법 등 정확하게 지시하고 관리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용역 가업 지시서에 지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관련 문서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제안서 작성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평가 방법, 배정 기준, 제출 서류, 종류 및 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서는 입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업 공고서는
입찰을 어떤 내용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뭐 행사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연을 몇 해야 되고 뭐 몇 명이 오는 걸로 뭐 예를 들면 뭐 중식이나 만찬은 어떻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제 행사에 대한 시간표, 타임테이블 일정도 같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저희가 뭐 의전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전은 안 해도 되는지 뭐 이러한 우리가 뭐 어떠한 가이드로 제안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스 업체에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신입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 과업지 시설을 잘 분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이제 차별화 전략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과업지 시설을 대부분 신입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뭐 과업지 시설을 살면서 언제 이거를 찾아보고 하시겠어요. 일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벤트 예산을 작성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예산은 고정비로 먼저 넣어야 되구나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타 회사랑 좀 차별화돼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는 비용을 좀 더 얼마를 더 이제 힘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희가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사 예산을 짤 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과업지시서가 나중에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의 서류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입찰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가 세트로 행사 용역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고서와 가업지시서가 세트로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문을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저희도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하는 고려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회사 스케줄상 행사 진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겠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성수기 때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일이 이제 뭐 한 주에 뭐 겹쳐버리면 물론 이제 저희 직원들을 분산을 해서 최대 뭐 한 주에 행사 4개 친 적도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런데 이제 이게 맥시멈으로 돌아갈 부분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기존에 맡아놓은 게 저희 전 직원이 다 붙어야 될 만큼 용역비나 과업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있겠다. 또는 이제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성수기다 보니까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도 이제 좀 상반되는데 어차피 동기간 내에 이제 행사를 칠 수 있는 수량이 이제 한정적이라 보면은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금액대 높은 걸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고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행사 용역 진행 시 수익률의 정도라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했을 때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가 남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비수기 때는 해도 되죠. 어차피 직원들이 놀 바에는 조금 이런 거 하면서 좀 이제 텐션을 유지하는 거 좋은데 성수기 때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수익률이 높은 걸 이제 입찰 공고의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수의 계약을 저희 회사는 거의 하진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량적 평가 점수의 배점 및 경쟁사 점수 비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해서 다 되진 않죠. 네, 저희 마이스 플랜즈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면은 타율이 꽤 좋은 편이에요. 저희는 뭐 이제 보통 한 3번 들어가면은 2번 정도는 이제 좀 된다. 물론 이제 저희랑 관계성 있는 부산 지역의 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런 고려를 해서 저희가 될 것들만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보통 3개 들어가면 2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량적 평가 점수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가르쳐 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요. 회사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점수가 딸리진 않겠구나 또는 우리가 우위에 서겠구나 이거를 저희가 좀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저희는 경쟁하는 회사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사에 입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대놓고 그냥 대표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안 들어오고 메인으로 생각하는 이 회사 안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우위에 서니까 이거는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안서 작성 가능 스케줄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많게는 이제 제안서를 한 3, 4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입찰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디자이너도 있고 뭐 기획자도 있고 업무 분담이 다 되는데 이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직원들이 나머지 거 쓴다고 너무 바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와 기관과의 관계성, 발주 기관과의 관계성인데 우리와 우호적인지 우리가 예전에 행사를 했을 때 피드백이 좋게 나왔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담당자도 만약에 그 행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은 그때 우리가 같이 진행했던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죠. 마이스 플랜즈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 어때? 또는 이제 마이스 플랜즈가 결정이 되면 어때?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피드백적으로 우위에 서는지 반대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담당자들이 이번에 우리 행사 용역 뜨는데 좀 들어와 달라. 마이스 플랜즈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청탁 로비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들 용역이 뜨는데 참가사가 너무 없으면 이게 또 길어지니까 너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기관과의 행사를 진행하는 게 저희도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예전에 행사를 했었는데 좀 뭔가 진행 과정에서 대판 싸웠어. 담당자랑 대판 싸워가지고 너희 기관 거 이제 우리 안 볼 거야.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에 이제 행사가 떴을 때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되면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만 나중에 그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는 좀 배제를 해라. 너무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의 우위 전략 가능 여부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입찰이라는 시스템이 경쟁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회사는 어떻게 쓸까? 다른 회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올까? 이거는 저희 회사 유추를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그러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좀 더 튀어 보이는 우리만의 전략이 있을까?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고 나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조금 우호적이다. 우리가 좀 될 확률이 높겠다.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입찰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참가 확정 요소는 타 경쟁사들에 비해 정량적 점수가 높거나 낮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자사가 이 전년도 행사를 진행했을 때 발주 기간에 행사 피드백이 좋을 경우, 자사가 관련 행사 수행 실적이 많은 경우, 수익률이 높을 경우, 비수기일 때는 확률이 낮은 입찰도 들어가며 성수기일 경우에는 확률이 높은 입찰 위주로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요소에 이어져서 입찰 참가 확정 요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수기일 때는 이제 직원들이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에 있는 고려 요소에 조금 플러스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도전하지만 성수기 때는 제안서 쓰는 것도 사실 이게 10분, 20분 하루 만에 뚝딱 만드는 게 며칠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인건비랑 저희의 이제 출력비 등등의 비용을 넣었을 때 이제 조금 될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행사에 이제 입찰에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참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안서를 쓰고 참가를 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심사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량적 평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 평가 이렇게 3가지로 100점 만점에 합산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에는 제안서 내용을 아예 제외한 회사의 재무, 인력, 실적 등의 내용으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가업지서마다 요 비중이 다른데 보통 20점 정도 나오고요. 20점에서 30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점, 100점 만점 중 20점, 30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경쟁하는 회사랑 5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발표를 잘해도 되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성적 평가입니다. 정성적 평가는 말 그대로 제안서 내용 평가인데요. 외부 심사위원들을 선발하여 제안서 내용 심사를 하고요. 심사위원 선발은 사전에 홈페이지 및 기타 이제 채널을 통해서 행사 주제의 전문가, 교수 및 기관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으며 신청한 심사위원들은 임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심사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시면은
나중에 저희 대행사들도 심사위원을 이제 뽑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1번으로 위촉되셨습니다. 2번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번까지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선발은 참가 대행사에서 선택한 숫자 중 가장 많은 중복을 받은 심사위원으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다 이제 1인당 심사위원들 배정이 다 되어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뭐 지역 내에 이제 뭐 전문가 이제 뭐 컨벤션 전문가, 지역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중에서 번호를 이제 배분을 하고 이 중에서 뭐 2개씩 뭐 3개씩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도 이제 뭐 2개 선택을 할 거고요. 다른 회사도 2개씩 선택을 하면 이제 중복 많이 겹치는 사람은 이제 심사위원으로 우선순위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6번이랑 뭐 12번이 많이 나왔다. 하면은 6번에 이제 심사위원에게 이제 기관이 전화해서 이번에 이제 그때 신청해 주셨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순위로 심사위원을 모시려고 합니다. 일정 되세요? 네, 됩니다 하면 그분이 심사위원을 오는 거고 저 그날 약속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면 차순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표를 받았다 똑같이 이제 숫자를 받았다 똑같이 투표를 했는데 뭐 7번 또 3표가 나왔고 뭐 12번 또 3표가 나왔다 할 경우에는 이제 연장자 순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심사위원한테 먼저 전화를 드리고 만약에 그분이 안 되시면은 자순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들은 기관 담당자들도 이제 그 추첨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그만큼 공평하게 한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성적 평가는 말 그대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고 나중에 가업지시서의 샘플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항목에 배점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들이 각 팀에 대한 평가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합산을 했을 때 평균 점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정상적 평가의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평가는 이제 입찰 이제 시 제출한 가격을 통해 타 팀과 차등 점수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건 보통 20점의 배점이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10에서 20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최고 낮게 쓴 업체가 이제 만점 기준이고요. 뭐 20점이면 그 다음 업체는 뭐 19점, 뭐 18점. 여기에 떨어진 뭐 1점씩 차이가 나게 하는 기간도 있고요. 뭐 0.5점씩 차이 나게 하는 차이도 있고 이거는 기간마다 이 산출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정량적 평가에서는 30점 정도의 점수에서 회사 점수가 뭐 이제 뭐 30점 만점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점 정도인지 이거는 제출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나 공고서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대행사에서 자체 평가가 가능한 자체 점수 채점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석적 평가 이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평가도 저희가 어떻게 알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이제 낮게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석적 평가는 이제 다른 회사와 어떠한 점이 차별화돼서 심사위원들 마음을 잡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냈는데 참가 업체가 한 팀 또는 아예 없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뭐 한 팀 냈다고 한 팀이랑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재공고를 냅니다. 예, 재공고를 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참가팀이 한 팀 또는 이제 아예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냅니다라고 해서 재공고를 내고요. 이때 예를 들면은 이제 제한을 걸어놨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합니다. 뭐 지역 제한을 푼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완화를 해서 이제 들어가고 저희 같은 회사들도 이게 재공고가 떴다 이렇게 보면은 재공고가 떴으면은 다른 업체들이 더 달려들겠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공고를 담당자는 안 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행정 업무도 많아지고 또 이제 그 업체 선정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의가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 업체한테 통화를 할 때 죄송한데 저희가 그 한 팀 그쪽 팀만 들어와서 유찰이 날 것 같은데 다른 회사랑 혹시 같이 들어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예, 뭐 이 부분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저희가 참가를 하면 심사를 받고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 입찰에 참가했던 이제 회사들 중에서 이제 합산 점수가 제일 높아서 1등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 협상자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자격이 바뀝니다.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상을 하여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을 하면은 행사 대행사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 뭔가 저희랑 그쪽이라 말하는 게 안 맞으면은 이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무리한 규정, 법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는 보통 다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해서 그러면 이제 협상이 끝났으니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계약 상대자가 되는 거고요. 발주기관은 협상 시 요구사항이 마이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요청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을 요청을 하면은 이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 선정 후 보통 2주 내에 착수 보고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착수 보고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행사가 되었으면 이제 담당자는 저희랑 좀 몇 번 보고 계약도 같이 진행했는데, 그 담당 부서의 좀 이제 헤더급의 분은 이제 아직 내용을 그냥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잖아요. 뭐 제안서 발표 때도 들어가시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협상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제 보고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분들 같이 하는 기관들 있으면 기관 담당자분들 모셔가지고 이번 행사에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착수 보고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착수 보고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저희는 이제 행사의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행사 컨텐츠 협의 및 수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대행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사 컨텐츠를 협의하고 조율을 하고, 기관의 의견에 따라 내용 및 견적을 수정을 합니다. 이게 뭐 한 번만 수정한다, 두 번 수정한다, 세 번 수정한다, 이게 아니라 준비하는 매일매일이 이제 수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관의 내규에 따라 요청하는 기타 행정적인 서류들도 저희가 작성을 하고 또 발급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내용 협의 및 수정 시 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 교류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앞서 뭐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나 오해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쪽이 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뭐 그쪽이 책임 전가하면 저희한테 덮어씌우거나,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기록을 남기는 게 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협력업체 섭외인데요. 뭐 저희 회사가 뭐 무대도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뭐 특효도 설치하고 하면 좋지만 그런 대행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필요한 협력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협력업체들의 저희가 행사가 이때 잡혀 있으니 이때 스케줄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필요 가업 전달 후 견적서를 받습니다. 기간의 견적 및 품목을 협의를 하고요. 협력업체를 확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이제 발주 기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협력업체는 보통 뭐 이거 외에도 많은데, 뭐 시스템이면 무대, 조명, 음량, 영상, 중계, 특수효과, 렌탈 비품 등이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진 섭외는 이제 초청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표자라든지 사회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인력은 뭐 이제 뭐 스텝, 도우미, 경호, 뭐 통역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송 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렌터카, 뭐 렌터카에 기사가 붙어야 되면 기사, 그리고 의전 요원 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작물에는 현수막, 브로셔, 자료집, 엑스배너, 기념품, 그리고 홍보는 TV, 신문 광고, 기타 오프라인 광고업체 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마이스 업체, 뭐 마이스 플랜즈 또는 이제 대행사들은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런 무대 설치나 이런 거 다 따뜻히 하면은 저희는 무엇을 하냐? 관리 감독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러한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제 그 실행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장치 시설이라든지 렌탈 비품이라든지 이러한 진행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걸 잘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일을 나눠주고 확인하고 다시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행 과정에 이제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실행 계획서란 단위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실행 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의 명칭과 대행 기간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 구체적인 행사 실행 계획과 분기별 예산 집행 금액 등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된다.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면 단위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처음 그 입찰을 따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제안서는 이제 입찰 제안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담당 기관과 협의를 해서 내용이 바뀔 겁니다. 그 바뀌는 이제 과정에 있는 서류들이 실행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계획서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업무 플로우 어떠한 순서로 흘러갈 건지, 어떤 식순으로 흘러갈 건지 업무 플로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행사장 레이아웃, 행사장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무대는 어디에 놓고 뭐 객석은 어떻게 놓고 몇 석을 놓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행사 식순에 따른 행사장 구성, 뭐 설치 철거를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력 배치 계획, 인력은 도우미는 어디에 있고 경호는 어디에 있고 뭐 스텝은 어디에 있고 통역은 어디에 있는지, 수속 및 숙박 스케줄 및 배정표, 이거는 뭐 필요하다고 보면은 이제 해외 연사분들이 언제 오니까 언제 어떤 차로 픽업을 할 건지, 그리고 숙소는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작물 디자인 시안, 우리가 무대 백월 그 포스터 뭐 리플렛 만드는데 여기 리플렛의 모양과 이제 디자인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각각 시안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업무 진행 사항 및 업무별 담당자 비상 연락망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서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요청하고 변경되면 계속 바꿔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담당자랑은 이제 계속 바뀌는 내용을 이제 바꾼 다음에 다시 송신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보통은 이제 주간 보고를 해서 매주마다 이제 그 바로 상부한테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고 공유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있는 대로 계속 보내면 상사도 일할 게 많은 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서는 계속 변경을 하고 행사 설치 날에도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실행계획서도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어느 날 되면 이제 행사장 세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행사장 세팅은 보통 행사가 클 경우에는 행사 3일 전부터 세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전날 하루만 되는 경우에 전날에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 세팅을 할 때 협력업체별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세팅 착공 시간을 공지를 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무대 시스템 팀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어요. 무대가 있어야지 그 뒤에 그 백월에 있는 영상이랑 조명이랑 이런 시스템들이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무대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무대가 들어오고 이제 무대가 어느 정도 섰을 때 그때 영상 LED,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여러분들 그 LED 화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팀이 들어와서 LED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팀 같은 경우에는 그 왜 트러스라고 이제 그 여러분들 축제 때 보시는 약간 철골 구조물이 있는데 뭐 그 바닥에서 띄어서 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트러스 팀이 있을 때 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조명을 바닥에만 놓는다 할 경우에는 이제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과 조명팀의 세팅 스케줄을 보통 비슷하게 잡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랑 이제 조명이랑 무대가 완벽히 되면은 그때 이제 음향팀이 와서 음량 세팅을 합니다. 왜냐면 음량은 어차피 그 스피커가 나가는 각도를 봐야 되는데 무대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음량이 세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량을 뒤에 부르고, 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먼저 부를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날 마지막에 리허설 전에 불러가지고 이분들도 설치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팀을 이제 리허설 전에만 부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리허설 할 때는 중계팀 일정이 안 되면 일정이 안 돼서 리허설 때는 중계가 빠지고 내일 아침에 리허설 할 때는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당일날 뭐 새벽에 불러가지고 세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맞춰서 이제 불러야지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음향팀한테 뭐 무대가 9시에 들어오는데 같이 9시에 들어와가지고 한 6시 웨이팅 했다가 세팅을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주는 게 또 저희 그 대행사에 좀 일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행사장 세팅 시 행사장 관리팀의 요청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뭐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큰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그 가이드라인이 다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사옥에서 한다, 뭐 무슨 회사의 사옥에서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침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큰 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동선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천장에 그냥 무대 위에서 뭘 설치를 해야 되면은 이제 안전모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리팀에 한번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팅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열성 물질 반입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다 캐치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시스템팀 협력업체들한테 전달을 하죠. 그래서
무대팀은 무대가 높으니까는 하이바, 헬멧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영상팀은 이제 영상 장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베이터 써서 오셔야 되고, 엘리베이터에 이제 기스가 안 나게 보양 작업을 다 해서 들어와야 돼요. 라고 이렇게 저희가 미리 알면은 그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모르고 현장에서 갑자기 세팅하는데 관리소장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예를 들면 하이바 쓰셔야 된다고,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다 막아서 기스 안 나게 해라, 기스 나면 너희한테 청구할 거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대처를 어떻게든 하이바를 나가서 사오거나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가릴 수 있는 박스를 어떻게든 구해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지만 웨이팅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고 행사 세팅을 해야 됩니다. 행사 세팅을 이제 끝나면 진행 인력 현장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비 미산정 시 행사 세팅일 또는 행사 당일 오전에 이제 인력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요. 왜냐면 근무하기로 온 시점부터 교육을 하는 게 저희는 어차피 인건비가 잡혀있는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때 그 친구들이 첫 이제 행사장에 도착을 했을 때 교육을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은 사전에 각 파트 담당자들에게 행사 업무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행사의 PM입니다. PM인데 제가 진행요원, 통역, 도우미들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릴까요? 뭐 30분으로는 안 되고요. 좀 깁니다. 길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하려면 더 길어지는데, 이때 담당자가 발주기간 담당자한테 엄청 불려가서 엄청 바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교육이 있기 전, 뭐 최소 하루 전에는 이제 저희 회사 직원 담당자들에게 너가 뭐 맡고, 너가 도우미 교육을 맡고, 너는 인력 중에 뭐 무대를 맡아, 뭐 맡아, 이렇게 해서 업무 배치를 나눈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파트 팀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팀장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전체 교육을 할 때, 진행 인력 현장 교육을 할 때 저는 공통적인 것만 교육을 하고 빠지면 나머지 팀장들이 자기 팀에 소속된 스텝, 도우미, 뭐 경호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세부 교육을 진행하는,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업무 교육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이제 업무 배치, 근무 일시, 근무 장소, 주요 업무, 행사 전체 스케줄, 행사장 편의 공간 위치, 팀별 담당자 연락처, 돌발 사항 발생 시 대처법, 통신 방법 등이 있는데요. 뭐 업무 배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행사장 편의 공간 위치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뭐 화장실은 물론 뭐 돈 뽑을 때 어디 있어요, 뭐 밥 먹을 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파트 담당자 팀장들은 무전기를 보통 다 차고 있는데요. 나머지 밑에 스태프들은 무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뭐 보통은 이제 잠깐이지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팀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통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통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카톡으로 쓸 건지 아니면 전화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 전 사전 교육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현장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요. 현장 교육에 따라서 행사 완성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저희 여산대 출신의 이제 뭐 제 후배고 여러분들 선배 중에 이제 인력 대행업을 하는 친구들이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을 쓸 때 이제 이 친구들이 한가하게 뭐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앉아서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이게 저는 더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안 바빠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전 교육을 열심히 해서 이 친구들은 돌면서 잘 진행되고 있어, 문제 없어, 이것만 확인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놀고 있다 하면 이 친구는 일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저기서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상황 어떻게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엄청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 할 경우에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이제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지는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애들 봤을 때 교육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 업체는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행사의 현장에서 뭐 PM이랑 담당 직원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나머지 진행 인력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시키는지에 따라서 대처가 다르고, 그 대처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행사의 완성도에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육까지 다 끝나면 리허설을 하겠죠. 리허설은 테크니컬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 풀 리허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은 행사장 세팅 완료 후 식순에 따라 시스템 효과 및 행사장 배치 연습을 하는 거고요. 출연자들의 동선, 음량, 영상, 조명 등을 체크하여 수정
한 뒤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테크니컬 리허설은 행사 담당 PM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요. 테크니컬 리허설 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관 담당자와 현장에서 협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테크니컬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끼리 이제 다 세팅을 다 한 다음에 식순에 맞춰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이때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정도만 와서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어디서 등장하실 겁니다. 이때 뭐 공연할 때 공연 마이크나 이거는 어디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끼리 맞춰보는 거고요. 뭐 이때 소리는 뭐가 나오고 영상은 뭐가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 조명이랑. 그리고 드라이 리허설은 사회자 중심의 리허설이고요. 사회자 멘트에 따라 식순 진행 연습을 합니다. 사회자는 시나리오 멘트를 줄여서 진행 및 흐름 또는 동선 멘트에 대한 연결성을 점검을 하고요. 수정 사항 발생 시 시나리오 수정 및 시스템 세팅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테크니컬 리허설과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는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이니까는 영상, 음량, 그 다음 이런 시스템들이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 리허설은 사회자의 멘트 시나리오에 있는 거를 이제 처음과 끝을 읽으면서 이 멘트가 끝났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오고 좀 더 이제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빠르시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리허설 할 시간 충분치 않다. 그러면은 이제 테크니컬 리허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바로 드라이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이제 리허설은 하루 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정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날에 이제 드라이 리허설까지 해서 행사 담당자 또는 이제 그 담당 부서에 이제 있는 그 위해성까지가 이제 드라이 리허설에서 이건 좋은데 이것 좀 수정해 주시죠. 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맞춰서 하고요. 풀 리허설은 사회자, 출연진, 진행팀 모두가 본식과 똑같이 진행하는 리허설이고 통상 테크니컬 리허설과 드라이 리허설을 모두 실시한 뒤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대행사, 출연진, 시스템 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하고 수정사항 발생 시 시간적 물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풀 리허설, 그 발주기관의 헤더가 와서 보는 리허설이 풀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라고 할게요. 뭐 아니면은 뭐 이사장이라고 할게요. 이사장이 와서 보는데 여기서 담당자들 우리가 전날에 아무리 드라이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다 맞췄지만은 이 또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내빙 사람들을 초청하기 전에 그런 걸 확인하는 그 과정이고요. 이때 이제 당일날 진행하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빨리 대처를 하고요. 만약에 대처할 시간이 없다 할 경우에는 임시 방편을 이렇게 진행합시다 해서 현장에서 조율해서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야지 나올 수 있는 돌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많이 하면 이제 본식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허설까지 다 끝나면 이제 행사를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행사를 진행을 돌릴 건데 VIP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예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VIP 의전 및 참석 행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비하여 행사 사진 및 뭐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반영되는 자료들을 좀 취합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있는 인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시회든 뭐 국제회의든 VIP 분들이 있을 때 실수를 안 하면 돼요. 예전에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세계 뭐 물 관련된 이제 뭐 국제 행사에서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데 물시계 퍼포먼스를 했는데 물시계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한번 되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행사가 모두가 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가 없으면 적어도 VIP가 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맞춰서 행사를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 결과 보고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행사 진행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행사 개요 세부 내용별 결과 보고를 합니다. 행사 결과의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를 하고 잘된 점, 아쉬운 점 등 행사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을 하고 행사 최종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계획서라고 하면은 실행 계획서가 있었죠. 실행 계획서로 이제 행사를 실행을 하고 그 뒤에 플러스 이제 결과를 붙여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 보고서는. 그러면 결과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은 행사 사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화된 이제 뭐 참관 개수, 그 외에 이제 뭐 설문조사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합니다.
결과 보고서 및 견적에 대하여 보고가 완료된 뒤에 우리가 이제 이 행사할 때 뭐 1억으로 계약을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을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기관의 내규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이 되고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용역 공고를 입찰 공고를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가 들어갈지 말지의 과정과, 그리고 들어갔을 때 저희가 경쟁에서 우선 협상자가 됐을 때 계약하는 법, 그리고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인력 교육과 리허설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서로 마무리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요 한 바퀴가 한 행사의 한 바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행사에 제안서 형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행사 제안서, 그리고 실행 계획서, 결과 보고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로 이 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역시나 동영상 시청을 하실 건데요. 이번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질문으로 많이 받는데, 마이스 업계에 관련해서 이제 취업 준비나 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프로그램에서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 면접 담당관들이 말하는 이제 그 면접에 대한 노하우, 또는 이제 면접을 보는 요령,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코엑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자격이나 지원자의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다 맞춰? 라고 보시면은 조금 겁을 먼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겁 안 먹어도 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너무 좋지만은, 준비가 안 돼도 이제 좀 낮은 문턱의 회사들도 많고, 대신에 이번에 듣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 이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점을 좀 높이는 이제 입장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그거 보시고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